2023년 2월 24일 미국 PC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1월 PC 네,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심지어 실적치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달보다 오히려 상승한 그런 흐름.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정말 예상 밖의 폭등이다. 물가가 정말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느낄 만한 숫자, 이렇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목 상태가 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목이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는데 네. 오늘 좀 목을 많이 써 가지고 오늘, 왜냐면 그 아 지금 최근 한 3 시간 동안에는 말할 일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음, 목이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려고 보니까 목이 간 상태인데 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건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목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양해 네. 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 교수님 그 한 4시간 전에 전화 통화했을 때는 뭐 괜찮으셨는데요. 네. 네. 그때까진 괜찮았는데 밤에 그 딱. 그때까지 이제 목을 많이 썼는데 그 4 네. 시간 동안 통화 이후에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갑자기 말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양해 구합니다. 예. 아유, 괜찮으신 거죠, 교수님? 네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좀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예상 밖의 또 수치가 나와 가지고 네. 교수님 이게 좀 분석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지난번에도 사실 이 PC 개념을 좀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아직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개념 정리 짧게 한번 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개념을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달에도 PC 발표될 때 여러분들께 개념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짧게만 소개하겠습니다. CPI에 우리가 익숙한데 CPI는 주로 국제 비교를 위한 것이다. PC는 국제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CPI 물가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고도화된 통계 기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CPI가 그동안 발표될 때는 우리나라랑 물가를 비교하기 위한 그 같은 조건에서 물가를, 같은 잣대로 물가를 비교하니까 CPI에 많이 익숙해 있었는데 PC 같은 경우는 미국 물가를 보다 더 정교하게, 그리고 소비 품목을 제대로 다 반영한 그런 정교화된 물가 지표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고도화된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고도화된다는 측면에서 CPI는 이 품목들을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2 년에 한 번씩 해요, CPI는. 근데 PC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업데이트하니까 결국 지난 12 월까지의 PCE 데이터와 그리고 1월달 PCE 데이터는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1월 PCE를 발표하면서 기존 동안의 PCE 물가 상승률마저 어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수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고유의 물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PCE를 활용하는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이 물가 지표를 판단해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판단하는 물가의 지표는 CPI가 아니라 PC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다. 이걸 좀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연속으로 물가가 좀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목표치인 2%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네.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결과는 좀 어떠는지 총괄적으로 점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PC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을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그 PC 물가 상승률 추이는 이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다만 4.9, 4.3 이 숫자는 시장의 기대치입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이게 7.0을 기록했고 지난 6 월에, 그리고 계속 안정화돼서 12 월에 5.0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PCE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는데 그게 시장의 기대치는 4.9 정도가 아니겠느냐.
4.9에서 5.0 이렇게 봤었어요. 그리고 근원 물가 상승률도 어쨌든 전월보다는 떨어져서 4.3%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저도 이 통계가 발표되자마자 이게 통계가 오류가 있나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한 이유는 이 가중치라든가 품목 같은 게 다 바뀌어서 앞에 통계도 바뀐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제가 그래프를 그릴 시간이 없어서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맨 하단에 있는 이 통계가 바로 PCE 통계예요. 예를 들면 22년 11월, 12월 PCE가 5.6, 5.3 이잖아요. 네.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는 5.6, 5.3이 아니죠. 이거 앞에 숫자도 같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거다. 이렇게 품목을 바꿔서. 왜냐하면 1월 달부터만 품목을 바꾸면 지난달과 비교할 수 그쵸.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데이터도 다 연동해서 바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요것만 보겠습니다. 강조를 하겠습니다. 좀 키워보면, 자, PCE 물가는 12월에 5.3을 찍었는데 이번에 5.4로 반등했습니다. 어. 오히려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이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치는 4.9 였는데 5.4로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마저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니까 음. 역시 이거는 좀 놀라운 숫자고요. PC가 궁금하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근원 물가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근원 물가 상승률도 지난달 4.6까지 찍었다가 4.7로 다시 반등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CPI 기준으로 해서는 그래도 정점 찍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됐을 뿐, 근데 PCE 기준으로는 오히려 올랐다. 이게 어. 좀 핵심이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이거는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죠. 그리고 이제 전월 대비로도 비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흘러가나를 보여드렸는데, 지난 12월 대비해서도 0.6%나 상승했으니까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상치보다도 높고 지난달보다도 높고 그 흐름도 오히려 반등하고, 이렇게 물가가 상당히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서프라이즈를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교수님 이렇게 모두가 PC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이제 네. 아무래도 향후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 때문인 듯한데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기준금리의 기조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항상 CME 패드워치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녹화 직전에 CME 패드워치를 조사를 했는데 보이시죠? 일단 앞으로 있을 3월 22일 날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FOMC 회의예요. 그 회의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회의 때 소위 빅스텝이 한 27%의 무게를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73% 베이비 스텝의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PC가 발표됐죠. 부정적인 의미의 서프라이즈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 세미 패드워치를 어떻게 바꿔 놓을까,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는 중인데 보이시죠? 업데이트하는 중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오래 네. 어. 보니까 갑자기 빅스텝에 대한 무게를 훨씬 많이 두고 있죠.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빅스텝의 무게를 얼마 안 두다가, 심지어는 이게 오늘 숫자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훨씬 더 빅스텝에 대한 무게를 덜 두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좀 불안한 거예요. 왜? PCE가 예상을 좀 뛰어넘는 불안한 숫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주가도 흔들리고 환율도 흔들리고 그랬죠. 그냥 반도체주가 굉장히 높아서 그랬을 뿐이지, 왜냐면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챗GPT에 대한 기대 때문에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게 반영된 거지 그것만을 제외 그런 거대한 이슈를 빼고 생각해 보면 주가도 무너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세미 페드워치를 돌려보니까 어쨌든 빅스텝에 대한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있다. 연준의 마음도 매우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는데 CPI나 나머지 데이터도 덜 잡히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근원 물가도 안 잡히고 있고 그리고 PCE는 오히려 반등했고 그러면 연준이 과연 금리 인상해 가지고 괜히 베이비 스텝으로 한 거 아니냐. 진작 계속 빅 스텝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뭔가 지적이 야당의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앞에서 우리 뭐 법무부 장관도 앞에 서 가지고 지적당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행정부는 소위 말해서 행정부 통화정책의 당국인 통화당국도 마찬가지 모두 다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왜 세금을 함부로 잘못 운용했어?"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지적을 받는 과정이 그런 청문회를 비롯한 뭐 그런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파월이 곧 이제 그런 자리에 섭니다. 근데 왜 말이야 PC 다시 올라갔잖아. 그러면 베이비 스텝을 안 했어야지. 음. 오히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연준은 이 물가가 다시 반등한 것에 대해서 그냥 차츰차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만 높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난달보다도 높아졌으니 이것은 굉장히 연준 입장에서 '불안한 어떤 통계가 나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음. 그동안 그 시장에서는 그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그래도 이렇게 많이는 늦추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연준과 약간 다른 스탠스를 보인다고는 했는데 네. 이번에 이게 좀 여실하게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또 보여 드리면서 연준과 소위 시장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했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3월 22일 날 있었던 기 이 있을 통화정책 회의에서 빅스텝의 무게를 거의 안 뒀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80% 가까이 이렇게 어 "베이비 스텝 할 거야." 혹은 뭐 "그냥 계속 동결할 수도 있어." 이런 마음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한 주 전으로 다시 당길게요. 한 주 전으로 당겼더니 빅스텝에 대한 무게를 좀 두기 시작했다가 또 하루 전 어제까지만 해도 27%의 무게를 두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PC 발표되자마자 무게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33%로 바뀐 거예요. 더 그러니까 올라가는. 빅스텝에 대한 무게를 시장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하는 건 누굽니까? 시장이죠, 시장. 근데 파월은 어때요? 변화한 적이 없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파월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파월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시장이 그걸 오해했다가 다시 '어 아닌가 보네. 오해했다가 아닌가 보네.' 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걸 이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 그냥 이 CPI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데이터만 받아서 그래프 그리면 간단한데 이거는 또 가중치 이렇게 다 다운받아서 계산을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인 네. 분석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립니다. 물가 상승률이 고점이었을 때가 9.1 이었죠. 22년 6월. 그때 이후에 물가 상승세가 이 정점 대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거기서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 이게 변동폭이 큰 그런 물가인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를 근원 물가라고 한다. 그리고 근원 물가 안에는 근원 상품 물가가 있고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그런 서비스 물가만 헤아려 본다면 "안 떨어지고 있다. 어. 안 떨어지고 있다." 이거야. 이게 연준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결국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어쩌면 시장은 이걸 안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마치 내가 해를 안 보고 싶어서 해를 눈으로 가리는 거예요. 해 안 보고 싶어. 그러나 그 해는 나를 계속 쏘고 있어요. 마치 그런 모습이지 않나. 네. 눈 가리고 해를 안 보고 그럼 해가 없어집니까?
해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고 근데 이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물가 상승률이 9.1 찍고 떨어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곧 금리 인상 끝나겠지. 곧 그러면 금리 인하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기대하고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시장의 기대와 파월의 마음이 파월의 어떤 경계감을 갖는 마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파월 입장에서는 정말 물가 잡는 거 놓치면 자기의 어떤 커리어에 엄청난 손실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예, 그런 그렇죠.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를 결정하는 주체는 파월이라고 생각하고 파월은 금리 인하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 저는 사실 이거는 웅달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한 6월 여름 때부터 긴축의 시대 책 낼 때 그때부터 23 년까지 금리 인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맞아요. 저는 제가 잘 맞췄다는 게 아니라 파월의 입장에선 있기가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요거 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진짜 미국 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가 3월 22일에 네.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동결이냐, 이게 매우 궁금해지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야 굉장히 어려웠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러나 빅스텝을 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아졌다. 어, 뭐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물가 안정, 두 음, 번째가 경기 안정, 세 번째가 금융 안정인데 지금 경기 안정은 나름 목표한 거 이상을 초과할 만큼 경기 안정이에요. 왜냐하면 페드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강한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강한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어쩌면 강한 경기 침체가 안 왔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힌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경기 에, 침체 오면 물가 잡히잖아요. 경기 침체가 안 온 거예요. 거의 안 온 거예요. 마일드한 경기 침체.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 안정, 금융 불안정성이 높았다가 많이 해소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닌 거고 오로지 이제는 물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경기를 잡아야 되냐 물가를 잡아야 되냐 고민했단 말이에요. 바로 어제 고민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고민해 가지고 그래도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니까 금융이 불안하고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고 또 미분양으로 인해서 뭐 PF 대출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감.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금리를 인상할 수 없었던 건데 여러 가지 토끼 중에 그 토끼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나머지 토끼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머지 토끼를 잡은 거예요. 내 어,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토끼 잡고 있는 거예요. 어, 이쪽 토끼만 잡으면 돼요 이제. 물가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연준의 마음은 빅스텝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3월 22 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3월 초에 CPI 발표되겠죠 10 일쯤에. 또 FMC를 앞두고 PCE 또 발표될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이 이 국회의원들 앞에 설 일이 다음 주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 거기서 어떤 표현을 할 것인지 좀 국회의원은 어떤 식으로 지적을 할 것인지 좀 관심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요, 교수님. 네. 환율도 오늘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외환 시장과 자본 시장에 대해 좀 어떻게 좀 진단하고 있으신가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항상 말씀드렸듯이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 자본 시장 이런 것들은 심리 지표예요. 미국이 아직 금리 인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3월 22 일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근데 그 3월 22일날 금리를 얼마큼 인상할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한 거예요. 그죠? 금리 인상 여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다. 근데 물가가 불안해지니까 금리 강하게 인상할 것 같아. 금리 인상 더 많이 할 것 같아.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이런 심리.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결국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적 원달러 환율 추이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10월에 굉장히 불안한 1,440원을 찍었고 상당히 그래도 완화됐다가 강달러 불안감이 완화됐고 해소됐다가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좀 롱텀한 그래프니까 안 보이시죠? 최근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우리 22년 들어서 원달러 환율 추이가 이렇습니다. 상당히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200원 이상이면 여전히 강달러다. 강달러는 유지되지만 강한 달러의 정도가 좀 완화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2월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죠. 왜냐하면 뭐 CPI 발표라든가 혹은 뭐 회의 우리 FOMC 회의에서 파월이 얘기한 거라든가 또 회의록 어제 발표된 거라든가 오늘 PCE 발표될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미국은 금리를 생각보다 더 인상할 거야.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더 벌어질 거야.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어요. 벌어질 거야라는 것을 예측하고 외환 시장에서 돈을 빼는 모습인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역시 이런 환율의 움직임 때문에 결국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좀 전에 그래프 제가 분석해서 그렸습니다. 어, 제가 10일 단위로 끊어 봤거든요. 그럼 1월 1일 주 10일, 1월 10일 주 10일, 1월 20일 주 10일, 그리고 2월 1일 주 10일, 2월 10일 주 10일 다 10일간씩 잘라 봤고요. 2월 20일은 아직 23일까지의 통계밖에 없기 때문에 23일까지의 누적치만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한국 주식의 순매수가 계속 일어났었단 말이죠. 1월 동안. 이때 주가가 상승한 거예요. 이때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던 거예요. 맞죠? 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고 결국 주가가 상승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과 이 코스피는 매우 긴밀한 영향이 있다. 왜냐하면 매수세, 주식의 매수세를 생각해.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주식의 가격은 주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건비도 여러분 인력,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인건비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무도 안 찾는다. 그러면 영원이죠. 여러분의 인건비는. 영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냥 대체 불가능한 여러분을 만드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다. 근데 주식의 수요가 일부가 뭡니까? 주식 수요의 일부가 우리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나머지가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3대 주체로 분류하잖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면 어때요? 아무리 이 두 기관이 들어서도 빠지는 거예요, 매수세가. 그죠?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면 어때요? 3분의 1이 빠지고 들어오는데 나머지 3분의 2는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같이 빠질 때도 많고 같이 들어올 때도 많으니까 그런 격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야기되는 거죠. 결국 앞으로 금리가 생각보다 더 인상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원달러 환율도 불안하고 심지어는 FMC 회의록이나 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동결이었는데 왜 환율이 빠집니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루라도. 환율이 더 치솟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이제 금리 외에도 외환 보유액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세 조정도 있어요. 구두 개입도 있고요. 근데 한국은행 총재께서 결국 금리 인상이 끝난 거라고 보진 말아 주세요. 이 표현이 뭘까요? 이게 구두 개입인 거예요, 음, 결과적으로. 그죠?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해서 하루는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는 있고 코스피도 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PC를 앞두고 불안감에 또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본다면 환율을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게 결국 이제 다시 그 강달러라는 엄청난 위협에 또 시달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개인적으로 들고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그렇게 오면 어떡할까? 그럼 다시 그렇게 오면 우리 한국 물가 못 잡거든요. 어, 한국 물가 못 잡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완전히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수출 때문만이 아니에요. 수입액 때문입니다. 수입액. 우리나라 22년 한 해 에너지 수입액
그러니까 원유, 가스, 석탄, 에너지 수입액이 70% 증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물가가 안 오를까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더 같은 재화를 더 많은 돈을 주고 사 와야 되잖아요, 강달라면. 물가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판단하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네. 네. 교수님. 그 교수님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좀 글로벌 세계 경기 관점에서 지금 언급해 주신 것 외에도 또 좀 중요 변수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네.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제가 속상한 일들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전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제 금리를 동결한 것은 너무 걱정되는 일이에요. 음, 그건 물론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금통위 위원이라면 정말 싸웠을 것 같아요 정말. 안 됩니다. 금리 동결하면 안 됩니다. 싸웠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변수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이게 간단한 이슈가 아니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의 리오프닝 정도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죠. 안타깝게도 중국이 통계 후진국이에요.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도 되게 늦고 좀 믿을 수도 없고 막 그런 통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CEIC 데이터 플랫폼을 종종 이용하고 아주 좋은 플랫폼인데 여기서 보시면 어 중국의 리테일 세일스가 반등했죠. 이게 실적치입니다. 초록색.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옛날 통계잖아요. 23년 2월 현재 어떨까를 반영해 주는 통계가 이게 CEIC에서 포캐스팅한 정보입니다. 그는 계속 반등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셧다운이 가장 강했을 때가 10월 정도고 그 이후에는 셧다운이 풀려나가니까 리테일 세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늠해야 되는데 중국이 리오프닝 되는 정도를 판단해야 되는데 실제 중국의 해외 여행 지출이나 방문객 수가 코로나19 때 급격하게 줄었죠. 급격하게 줄었어요. 근데 22년 통계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가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웅달 님께 제 질문 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출국자가 한 달에 몇만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한 그냥 달에, 찍어 보세요. 네. 한 달에 한 15만 명? 아닙니다. 250만 명이나 됩니다. 한 달에. 와, 우리나라 해외 출국자가 네. 250만 명인데 이렇게 월 그 정도를 유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0이 되죠, 거의. 그러다가 출국자가 22년 백신 보급되고 하면서 슬금슬금 늘어나죠. 오미크론 터지고 다시 빠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재확산되면서 다시 빠지고. 음, 근데 지금 22년 12월 통계가 대략 140만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 멀었죠. 250만까지 아직 멀었죠. 네. 100만도 더 남았죠. 반 정도밖에 안 온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행 수요라든가 관광 수요뿐만 아니라 면세점 수요라든가 또 항공 여객 운송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건 공장입니다. 중국의 세계 경제적 의미는 세계의 공장이고 물론 그 닉네임이 지금 많이 실추되고는 있지만 세계의 공장이 멈춰서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의 공장이 다시 가동됩니다. 그럼 뭐를 빨아들일까요? 석유, 원자재. 천연가스, 철광석, 알루미늄, 니켈, 구리, 석탄, 강철, 아연. 이미 중국은 글로벌 각종 원자재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자원만 해도 요 정도입니다. 근데 중국의 공장이 재가동되는 과정에서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막 빨아들일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이런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네요. 또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가격이 또 반영되잖아요. 이것이 또 미칠 영향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 줄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기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물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도 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저는 한국은행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설마 이걸 생각하지 못할까?' 거기는 중국 연구자만 뭐 한 5명 넘습니다. 중국 연구자만. 그죠? 한국은행이란 조직에. 그러니까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걸 만약에 생각 못 했다면 참 안타깝고요. 이런 어떤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라는 이건 또 다른 변수인데 이게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국면이 올 수도 있고 또 강달러까지 맞물리고 그러면 참 저는 걱정돼서 그래요. 이런 일을 미리 뭐 이렇게 막 위협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분명한 일들을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한국은행의 역할인데 근데 금리를 동결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속상함, 아쉬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 물가 지수를 봤을 때 근원 PC도 오늘 네. 좀 반등을 오히려 해서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원자재가 좀 더해진다고 하면 와, 네. 이거 진짜 물가 잡는 게 만만치가 않겠네요, 더. 만만치 않죠. 네. 그리고 보세요. 미국이 물가가 다시 반등하면 바이든은 어떤 노력을 할까요? 또 자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강달러를 필요로 해요. 어, 그렇겠죠. 경기는 이미 괜찮아요, 나름. 그럼 더 강달러를 원해요. 그렇죠. 파월도 그렇겠지만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네. 그러나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구두 개입이다 뭐다 하면 다시 강달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강달러지만 위협적인 강달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예견하고 의사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 뭐 여러분은 덜 걱정하셔도 되지만 한국은행에 있는 통화 당국은 그런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정부도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미래일은 알 수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자본시장에 그 네. 2022년에 그 금리가 급속도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라갈 때 네. 저희가 겪었던 그런 충격들, 그런 것들이 뭐 조금이라도 재현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그렇다는 거죠. 아, 그렇다는 거죠. 네. 그게 네, 재현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우리 세금으로 그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나라를 운영하는 주체는 그런 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어제 금통위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좀 안타깝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달해 주신 내용들이 너무 중요해서요. 네. 교수님 혹시 뭐 오늘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네. 저희가 좀 더 이해를 깊이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추천 영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추천 영상은 뭐 저는 뭐 제 채널에 추천 영상은 좀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올해 연초에 23년 경제를 볼 때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갖고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23년 빅픽처라는 영상입니다. 이때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고 금리는 어떻게 국제 유가는 어떻게 되고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요 4대 지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전 포인트를 갖고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했었는데 어쩌면 뭐 CPI, PCE 발표되고 FOMC 한 회에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에 연연하시기보다 23 년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 음, 보시는 그런 과정이라면 오히려 뭐 어떤 하나하나 발표에 흔들리지 않고 의사결정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그런 빅픽처를 한번 그려보 혹시나 이 영상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고 의사결정하시는 데 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3월 22일 날 우리 굉장히 중요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또 점도표가 발표가 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금리의 정점에 다다르는 수순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향후 금리의 고점은 어디이고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거의 다가와서 확인하는 숫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좀 관심 꼭 가지시고요.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마음으로 '뭐를 모니터링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냥 바로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PI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파월이 뭐라고 또 이야기할지, 이런 것들, 또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죠. 고용이 또 완전 고용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뭐 그냥 말 그대로 금리 빅스텝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금리를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지침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고, 한번 여러분이 하나의 연준위원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결정해 본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 더 이 경제가 운용되는 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교수님 오늘 목소리도 목 상태가 좋지 않으셨는데 아 정말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유익하고 인사이트 넘치는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빨리 완쾌하셔 가지고요. 3월 예. 22일 FOMC에 또 즉시 분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제가 목 관리 잘하겠습니다.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